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10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구민교고요. 저희 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10차 포럼인데요. 한 달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차에는 저희 또 공유하천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또 요즘 핫한 토픽입니다. ESG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교수님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관심 분야는 상법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독일 미넨대학교 법학 박사,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회사법, 기업 지배구조, M&A, 투자은행,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셨는데 잠깐 전에 여쭤보니까 지금까지 34권의 저서를 집필을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책을 안 쓰신다 그랬는데 매년 쓰세요. 그 이후에도 매년 쓰셨고 얼마 전에도 ESG 관련해서 저서를 내신 바 있습니다. 논문은 그거보다 더 많은 수를 쓰셨고요. 미시간대 로스쿨 윌리엄 쿡 글로벌 법학 교수와 뉴욕대 로스쿨 글로벌 법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옥스퍼드대 금융법 학술지 편집위원이십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ESG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그 인구의 회자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이슈를 다루어 오신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ESG 관련 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제목을 붙이신 게 예사롭진 않습니다. 유행인가? 그래서 유행이다 일 수도 있고요. 유행이 아니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결론을 내려주실지 그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김하진 교수님께 넘겨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진입니다. 이 시흥 캠퍼스에 처음 와봤습니다. 말만 들었는데 깔끔하게 지금 잘 조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통일평화연구원이 또 여기 있다는 게 또 이미 신장합니다. 지금 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상법하고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약간은 좀 저기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는 게 전부 통일평화를 지향하면서 각자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도 조금은 맞는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ESG는 유행인가? 그건 이제 끝에 가서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다 보면은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로스쿨 교수잖아요. 근데 로스쿨에서 항상 학생들한테 모든 시간마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카톨릭은 아닌데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교황 바오로 2세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가 평화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정의를 구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대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뭘 하건 간에 어떤 학문의 분야를 연구를 하던 간에 저는 최종적인 지향점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화죠. 왜냐하면 뭐 싸우기 시작하면 인권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인권을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싸움이 이렇게 저렇게 작게 크게 있는데 대개 보면은 돈 문제 때문이에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불화가 있는 경우에 돈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대개 보면 부족해서 싸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분배가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는 것도 정의의 일부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하는 기업 지배 구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거 그 방법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누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지배 구조 연구가 오래됐어요. 한 30년, 40년 됐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거 분배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ESG예요. 그래서 ESG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평화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이념이고 결국은 그것이 인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ESG는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 이렇게 약자, 영문 약자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낫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경영,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투명 경영은 이제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지속 가능입니다. 회사는 뭐 회사라는 게 우리가 생산 활동을 위해서 만들고 없어지면 없애고 아니면 뭐 좀비로 만들 수도 있고 굳이 오래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70년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기업이 가능하면 오래 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냐 하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필요하면 뭐 없애고 다른 데 투자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 주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가능하면 오래 가줘야 됩니다. 기업이 지속되다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를 잃고 그럼 전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충격, 타격을 받죠.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기업에 오래 일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기업하고 거래를 한 사람들은 그 기업이 없어지면은 사실 재기가 불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능하면 오래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주들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경제적 실체들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ESG가 나온 것인데 정치 이념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진화를 재산적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것에 출발하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먼저다. 뭐보다 먼저입니까? 돈보다 먼저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배려하는 것이 거기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주주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주는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뭐 꼭 n분의 1은 아니겠죠. n분의 2 정도는 되겠죠. 이해관계자의 하나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 생각이 ESG의 배경입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교수들이 스탠포드 로레비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700년대 교회에서 이것을 시작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리교회에서 그 신자들한테 상업적인 활동을 하되
영리 활동을 하되 사회에 해로운 방식으로는 하지 마시오. 목사님들이. 그 대표적인 게 노예 매매입니다. 노예 매매로 돈 벌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위험한 물질 있잖아요. 유해 물질 같은 거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하고 설교를 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연원이고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본시장이 이제 생기고 사회적 투자 펀드라는 펀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돈을 투자해서 기업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그런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에는 돈을 넣지 않겠다. 이게 사회적 투자 책임 투자 펀드예요. 이 펀드들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언제냐면 1960년대, 7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을 할 때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거래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이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의 일부가 1980년대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투명 경영을 하고 준법 경영을 하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 펀드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ESG 펀드로 발전한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연원이 저렇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ESG 펀드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주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 투명 경영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높고 돈을 잘 벌더라.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 판결입니다. 100년 전에 나온 판결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는 물론이고 ESG에 관련한 모든 얘기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죠.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인데 저 뒤에 있는 차가 이제 그 모델 T라고 부르는 차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1등입니다. 저게 이제 요즘은 안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데 가장 많이 팔린 차고, 그 외에 이제 3개는 저 폭스바겐 그 딱정벌레 차하고, 그다음에 저 프랑스의 시트로eng에서 만든 이렇게 그 반딧불 같은 이렇게 생긴 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우리가 자주 보는 BMW 미니입니다. 요 차가 가장 많이 팔렸는데 결국 포드 자동차가 엄청난 돈을 벌었고 헨리 포드도 엄청난 부자가 됐죠. 다찌 형제는 누구냐 하면 납품업을,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협력업체하고 그 본체하고 관계가 긴밀하면은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관례죠. 그래서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잖아요. 다찌 형제도 10%를 주식을 투자해서 포드 자동차의 10% 주주였어요. 근데 당시에 이 자동차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형제가 우리도 뭐 부품만 만들어서 납품할 게 아니고 독립을 해서 자동차 회사를 차리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찌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 브랜드는 저 크라이슬러로 넘어갔다가 피아트에 지금 남아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근데 포드가 생각하기에 배은망덕하잖아요. 자기 덕분에 저렇게 컸으면서 자기 내 경쟁자로 나서겠다고?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돈줄을 내가 자금줄을 말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 주주였는데요. 회사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매년 정기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지불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수시로 특별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1911년에서 15년 사이에 당시 돈으로 2,6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특별배당금으로 다치 형제한테 주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주주들은 돈 그만 벌고 정기 배당만 하겠습니다. 특별 배당은 안 하고 그 돈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종업원들 급여를 올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2배로 올렸어요. 100% 인상. 그 다음에 차값을 다운시키겠습니다. 그래야 많이 사람들이 탈 수 있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 배당금을 지급을 중지를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괘씸해서 그런다 그러지 않고 아주 좋은 걸 내세웠어요. 그랬더니 다치 형제가 아니 뭐 그건 좋은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주주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니까 특별 배당금을 계속 지급해 주세요. 포드는 이거 봐라, 내가 제일 많이 손해 보지 않냐, 58%니까. 아, 이건 모르겠고 내시오 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미시간주 대법원이 1919년 우리 3.1 운동이 있던 해에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포드 씨 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거 당신 개인 돈으로 좀 하세요. 회사 돈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서 영리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됐다. 영리회사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회사의 사업 장기적인 목표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정도야 되지 아예 사회사업을 하는 건 곤란하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 법이 뭔가를 찾아보려면 법전을 찾아보잖아요. 법전에 조문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판결이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아직도 이게 법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ESG 하겠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100년 동안 저게 유지되어 왔는데 1970년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념적인 좌표까지 제시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많이 내시오. 그러면 저절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보십시오. 기업이 이익을 냈다는 것은 뭐예요? 급여를 다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임직원들이 그걸로 생활하고 저축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병원도 가고 뭐 기부도 하고 더구나 근로소득세를 내죠. 거기서.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 다 결제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업원들 급여 주겠죠. 그 다음에 또 세금 또 내겠죠. 주주들은 배당 받아요. 배당 소득세 내죠. 대주주들은 나중에 상속세도 내죠. 그 다음에 주주들 중에는 공익재단들이 있어요. 그 재단들은 배당 받은 걸로 사회사업에 지출하잖아요. 이익이라는 게 저절로 사회 기여인 것이다. 그리고 이익이 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회에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했다는 증거예요. 쉽게 와닿는 물건들을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책. 기업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책하고 악보. 악보가 없으면 우리 지금 수준의 음악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프면 우리가 먹는 의약품. 기업이 만들죠. 식품,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공급해서 이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직도 가장 부자라는 월마트의 월튼 패밀리 있잖아요. 창업자가 저기 이제 있는 샘 월튼인데 저분은 평생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는데도 기부를 한 푼도 안 했어요. 왜 기부 안 하십니까? 나는 이미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공급해서 우리 월마트가 가장 큰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충분히 기여한 거예요. 뭘 더 기부를 합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었대요. 이 부자들은요, 항상 주위에서 뭘 바라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와서 뭐 좀 해달라, 기부해라, 뭐 도와달라. 그래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난 그거 못하겠어. 아예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다,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뭐 모두가 밀턴 프리드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경제학자가 이념적인 좌표를 제시해서, 그리고 과거에 포도자동차 판결, 현행법하고도 부합하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익을 많이 내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술 개발 열심히 해야 되죠. 경영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투자 잘해야 되죠. 마케팅 열심히 해야죠. 더 뭐 없을까요? 자, 주주들이 이런 묘안을 냈어요. 경영자들이 실적을 좋게 내기 위해서, 즉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실적에 비례해서 보수하고 보너스를 주자. 그러면 뭐 열심히 할 게 아니냐. 이것이 미국을 필두로 성과에 비례한, 그러니까 성과에 연동된 그 보수 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저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과를 내는 방법, 임직원들 쥐어짜면 됩니다. 임금 짜게 주고, 경력 많은 사람들 일찍 퇴직시키고 신입사원들 많이 뽑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이익은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 오르고 제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없을까요? 협력업체 후려치기 하면 됩니다.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어음 주고 말이죠. 단가 후려치기. 그다음에 또 아예 회계를 분식해요. 500억 벌었는데 1000억 벌은 걸로 조작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본시장에 가서 주가 조작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2008년에 우리도 같이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옵니다. 자, 저건 뭐죠? 우리 그 왼쪽에 사진을 보면 딥워터 호라이즌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BP에서 운영하던 해저 그 유정 채굴선인데, 이것이 폭발해서 사람들도 한 20명 사망하고, 저기 보면은 멕시코만 전체가 오염됐습니다. 그 BP의 주가는 그때 거의 0파운드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사도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벌금을 냈고요. 손해배상도 했고, 돈 번 걸 다 잃은 거예요. 저 사고 하나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주위에 있는 수산업계하고 관광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 사람들은 무슨 손해보상을 충분히 받지도 못했어요. 이 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고는요,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넷플릭스에 가면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커트 러셀이 나오는데 아주 그 현실에 고증에 충실하게 제작이 됐고 재미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안전 규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했어요. 거기 현장의 작업자들은 이거 규정 위반이다, 위험하다고 자꾸 하는데도 하루 땡기고 이틀 땡기고 사흘 땡기기 위해서 하루에 뭐 수백만 달러가 비용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회사 돈 아끼기 위해서 위험한 짓을 하다가 회사를 완전히 들어먹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게 결국은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탐욕, 주주들의 탐욕, 이런 거에서 비롯됐다 해서 세계적으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그 운동도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저 밑에 보면 기업을 주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이런 말까지. 저기 보면 원탁에 쭉 둘러앉았잖아요.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주주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로레뷰 논문으로 로스쿨에서 그 아까 포드 자동차 판결 그만 가르쳐야 되겠다, 뭐 그런 논문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2018년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블랙록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현지를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한테 쭉 보냅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밀턴 프리드만의 생각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큰 손이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라가 아니죠. 우리 생각이 안 맞으면 뭐 했죠? 돈 뺍니다. 대기업인데 5% 주주가 투자를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락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영자들은 실적이, 그러니까 자기들 자리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권고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우리 요즘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또 띄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조직 원리를 만들고 실천하고 움직일 때 목표가 지금까지는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느냐. 시가총액이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시가잖아요. 주식 가격. 전체 주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앞으로는 주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가 설정돼야겠다. 고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금방 아시겠죠?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트북 켜고 엑셀 파일 열면 숫자로 나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르고 이익이라는 숫자는 우리 글로벌 회계 기준에 의해서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저런 것을 기업 경영의 표준으로 삼는다. 야, 이게 이제 과연 될 얘기냐 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입니다. 하버드의 올리버 하트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보니까 시가총액이 아니고 주주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사들이 경영돼야겠다 이런 말을 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논문을 보시면 경제학 논문들 다 그렇잖아요. 수식 잔뜩 나오고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주주들이 달라지고 있다. 주주들이. 예를 들면 담배회사 주주들 보십시오. 내가 담배회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담배 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물건인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에 내가 주주로 하는 거 나 불편하다. 이때까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게 내가 투자하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돈 벌어서 기부를 하든 사회사업을 또 하면 돼요. 정부에서 그걸 또 어레인지 해줄 거고. 근데 이제는 슬슬 주주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주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주주들 중에 이제 교회도 이제 돈이 많아져서 자본시장이 나서 교회가 돈을 또 교회라고 굴리고 싶지 않지는 않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냥 뭐 이자 별로 나오지도 않는 정기예금에 묶어놓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투자를 하고 대학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총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건 뭔가 안 맞죠. 그리고 석유회사 주주들이 제일 불편해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공적 1호다. 그리고 지금 시위를 하고 저러고 있는데 사실 올해 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중에 하나인 엑슨모빌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0.02%밖에 안 가진 주주가 이사회 이사가 12명인데 3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0.02%밖에 안 되는데
그건 왜 가능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블랙록이라든가 영국 성공의 기금, 교회 기금, 대학 기금 이런 주주들이 전부 그 주주를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주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투자자인데 이제 지향점이 사회적 가치 투자를 자기들이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 엑스모빌은 이때까지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고, 그리고 그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여행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월마트에 가면 안 파는 게 없어요. 근데 뭐 무기도 팔아요. 근데 아니 가정에서 저 호신용으로 권총을 사서 둘 수는 있는데 자동 권총, 그다음에 저기 라이플들은 사냥총이긴 하지만 인명살상용으로 쓰입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꼭 팔아야 되냐? 애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월마트가 이제 저런 물건들을 판매돼서 없앤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매출을 줄인다는 건데, 즉 이익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이 줄더라도 저건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영국 성공의 주주들이 얼마 전에 주주 제안을 해서 저런 거 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특별히 받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배경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도대체 뭘 하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가요? ESG의 주요 이슈가 뭡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 거는 좋은데 중구난방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누구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자. 그럼 할 일이 대강 나와요. 근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자? 그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IMF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환경 분야에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와닿죠. 조금 깔끔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여기 뭐 몇 가지 안 나왔지만 정말 많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 경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는 사실 뭐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학계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결국 제일 어려운 분야가 사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작업장 안전이죠. 여기 지금 현대오일뱅크에 가면 저런 간판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 다치면 뭐하냐? 돈이 무슨 소용이냐? 안전이 최고다. 그래서 법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됐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 하는 얘기는 약간 특색이 뭐냐면 회사 안쪽입니다. 안쪽. 작업장 안전, 종업원 복지,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 바깥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 사회. 요 얘기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뭐 저게 뭐가 어려운 건가요? 저거 하나 붙이는데도요 돈이 100만 원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 공장 전체에 뭐 수십 군데 붙이면 그것도 돈이거든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하고 현장 관리자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최고 경자 대주주가 누가 너 돈 신경 쓰라냐, 저거 하나라도 붙여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덜 다치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ESG는 유행인가 였잖아요. 뭐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별 타격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워렌 버핏이 에이 그 ESG 그거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심하게 말해서 자기 힘으로 돈 벌지 않는 사람이 남의 돈으로 잘난 척한다. 그렇게 심하게까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아까 레리 핑크도. 그래서 지금 레리 핑크는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ESG에 특히 S에 인권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인권. 그래서 지난 3월에 버크셔 주총에서 양자 간에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훌륭한 가치지만 기업의 경영에 집어넣으려면 거의 블랙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반대다 하고 설전까지는 벌리지 않았겠지만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ESG 그러면 노동계에서 막 환영할 것 같죠. 사실은 안 그래요.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의 노동부가 얼마 전에 퇴직연금기금 노동자들이 돈 쌓아서 만들어 놓은 노후자금은 ESG에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퇴직연금기금이 누구 돈으로 쌓였건 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노동자들의 노후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ESG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ESG를 표방하는 회사는 약간 아직 두고 보자. 투자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을 해서 온 사방에서 노동부가 그런 말 하면 되느냐 하고 공격을 받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보스턴 대학의 데이비드 웨버 교수가 낸 책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노동 운동이 사실상 소멸했다. 100년 동안 역사를 뒤로 하고 지금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고요. 그 10%도 되게 공공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노조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100년 동안 노동자들이 쌓은 돈이 기금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주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주하고 종업원들의 이해관계가 노조하고 이해관계가 상치된다고 봤는데 이젠 노조 자기 선배들이 주주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상징적인 사건이 프랑스가 지금 ESG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그 성향이고 프랑스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경영자가 다농의 에마누엘 파버라는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프랑스 재계에서 거의 앞장서서 하는 기수였어요. 평생 열심히 그거에 천착을 했고 그 다음에 식품회사 경영자이기 때문에 식품 가공에서 엄청난 공예가 나온답니다. 자기들은 유기농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과거에 해오던 그걸 지향하겠다고 사업 구조도 바꾸고 고용도 조정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임직원들하고 똑같은 보너스 체계로 받겠다. 그다음에 코로나 시작됐을 때 자기도 희생하고 고통 분담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올 초에 경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장 훌륭합니다. 근데 주주들이 모여갖고 너무 훌륭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쟁 업체들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회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50% 평균 50% 올랐는데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압력이 발생해서 결국 퇴출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뵙적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아까 레리 핑크가 회사 회장들한테 좀 잘합시다 했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200대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갖고 결의를 했어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데 우리도 앞으로 ESG 하겠다. 근데 뵙적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0개 회사 중에 정관 개정을 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 ESG를 표방하는.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법이 뭐라 그랬죠? 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이 정관을 개정을 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곤란합니다. 현행법이 바뀌기 전에는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겠죠. 그래서 정관 개정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순전히 보여주기다, 이거 쇼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법에 보면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회사의 이념에 따라서 열심히 경영하라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포드 자동차 판결 같은 판결이 없고, 그래서 제약이 없는 셈이고, 그래서 그런지 SK텔레콤에서 정관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 이런 말이 나오죠. 장기적 가치, 이해관계자, 행복, 지속 가능,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K텔레콤의, 최소한 SK텔레콤의 경영자들은 저대로 하다가 회사에 손해가 나도 법률적 책임을 안 지게 됩니다. 왜? 주주들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벌써 저렇게 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프랑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상법하고 민법을 개정해서 ESG 경영하겠다고 표방하라.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 법률들이. 그렇지만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프랑스는 지금 나라 전체가 ESG를 하겠다고 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를 개정해서 거기에 기후변화하고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런 말들이 나오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원까지 통과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죠. 모든 기업들이 위원회 설치해서 뭘 할 건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회사 ESG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믿을 수 있나? 네. 즉 어떤 회사가 ESG 관련 정보를 제시할 때 그 정보는 뭐예요? 자기들이 자가 발전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받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의무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짓말하면 민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하려고 지금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많고 중구난방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해서 사람한테 벌을 가할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도 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해도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가자. 특히 기후 변화는 뭐 이론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요거는 앞으로 몇 년,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 학계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1, 2년 지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준 법학 논문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학계가 회계학계입니다. 이것이 회계 원칙에 어떻게 반영돼서 기업의 회계 장부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 그게 실패하면 이거는 한때 유행으로 아쉽지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회사 내부에 가장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여성 이사의 확충입니다. 지금 내년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여성 이사를 못 구해가지고. 내년에 발효되는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단일 성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둬라. 그래서 여성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여성 인재를 키우질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밖에서 구해야 돼요. 회사 밖에서라고 무슨 특별한 차이가 없죠. 다들 안 키웠는데. 그래서 사회이사를 여성으로 모시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회이사 여성인재가 또 뭐 어디 많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여성 인재를 많이 키운 곳이 대학이에요. 대학의 여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이 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지금 노조가 사회이사를 진출시키겠다, 아니면 추천이라도 하게 해달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잘 안 됐고, 이게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수출입은행에서 첫 노조 추천 사회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논의가 거세질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SG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건 맞는데 뭐 뭐든지 또 나쁜 점도 있는 거잖아요. 이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건요, 저 지배 구조는 국가 공동체의 재산적 역량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이다. 저걸 누가 다른 사람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거 한 말입니다. 왜 삼성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가요? 정치권에서? 삼성이 가장 많이 고용하고 가장 많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적 역량이 생기고 나눠지는데 어떤 허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정경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ESG 위험이라는 것은 정치가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그 사회적 책임, 그 대목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계는 고용 안정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공백을 시민단체들이 메꿔왔는데,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대기업의 기업 지배구조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정치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ESG를 본격적으로 해서 아예 정치권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위험이 생겨요. 이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둘째는 많이 얘기하는 S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지 않은 회사가 우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인정받아 가지고 ESG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회사채 금리가 내려갑니다. 기업 경영하는 사람한테 저승사자가 회사채 금리예요. 근데 ESG 잘하면 회사채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면 자본 비용도 작고 그 비용 대비 성과가 좋기 때문에 회사가 단기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안 좋은 회사예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기업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너무 특히 저 사회적 책임 워싱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순도 있습니다. ESG의 모순이 뭐냐면 지금 저 캐나다의 UBC의 유명한 베이컨 교수가 최근에 쓴 책을 읽어보니까 ESG 좋은데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경제력을 집중시킬 것 같다. 왜? 중소기업들은 저거 여력이 없어요. 큰 기업일수록 기여를 많이 하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경제력 집중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한데 의도치 않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우리 지금 소유 분산시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너 경영 그거 좋지 않다. 근데 ESG가 소유 집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하버드 로 교수가 오래전에 한 얘기예요. 유럽 기업들이 소유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자본이 사회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현상입니다. 기업들은요, 외부의 어떤 압력이 심해질수록 내부의 응집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 대우조선해양 보십시오.
기업 경영에 하등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기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업의 역량을 다 뜯어먹고 뼈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다. 그걸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금 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그 외부의 압력에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 경영인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오너들 비판 많이 하지만 오너들은 사회적 자본이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정치권이나 외부에서 함부로 타치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결과 기업이 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힘을 이용해서 사사롭게 나쁜 짓을 하면 그건 또 나쁜 것이지만. 그래서 ESG를 열심히 할수록 소유 집중을 발생시키는데 그러면 다시 소유 집중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뭐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이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막 달라지는 것이 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할수록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데 ES 순환 논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 사회적으로 훌륭한 기업이 돈 많이 번다. 아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확실하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하고 분리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친환경 경영은 숫자로도 이제 나옵니다. 숫자로도 나오고요. 모든 사람이 드디어 이제는 이의가 없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투명 경영은 지난 30년 동안 돈이 된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G에 집중하고 S는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렇다고 뭐 기업이 이때까지 하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좋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제 집약이 되는데 얼마 전에 SK가 이제 들고 나왔죠. 이사회 중심 경영하겠다.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오너가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거나 오너도 n분의 1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지 찾아내서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G가 튼튼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치와 기업. 세계사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 나왔고 제일 큰 기업의 총수가 아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안 물려줄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까지 하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게 왜 생겼냐면요. 지금 준법감시인도 있고 법무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게 왜 새로 생겼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가 앞으로 준법감시를 제대로 할 거요 안 할 거요?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미국에서는요. 준법 감시가 잘 돼 있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회사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그걸 감안해서 소위 양형에 반영해 줍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건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이제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를 정비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거 봐주려고 저런 거 아니냐 재판부가. 실형을 안 살리려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하는 지금 준법 지원실을 하고 법무실을 잘 정비해서 근사하게 내놓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전혀 예상 밖의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카드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게 뭐냐 하면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7개인가 그렇습니다. 가 합심해 갖고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회사 내에 설치한 게 아니고 회사 밖에. 회사 내에 설치하면 우리 상법의 영역인데 회사 밖에 설치했기 때문에 계약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준법 감시 좀 잘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약 내용에 총수도 감시해주세요. 그다음에 뭐 노조 문제도 지도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 법 체계에서요. 주식회사의 가장 높은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그 위에 있는 어떤 조직이 등장한 거예요. 이것은 첫째 바람직하지 않고, 둘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 위원회를 하나 보니까 법률 전문가는 물론 있는데 시민사회 출신, 그다음에 진보 언론 출신, 이런 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고, 결국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뭐냐면 무노조 경영을 종식시키는 선언을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내 아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언도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저것은 바람직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많이 냈으니까 저 기능은 각 사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이사회가 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지 하고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뭐 아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 저 없애버리지 그런, 삼성이 절대로 저 없앨 수 없죠. 그건 자기 모순이죠. 스스로 해야 되는데 뭐 그 기구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정치와 자본관계를 조율해 왔는데 이상하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기능을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스무리한 걸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룹 경영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각 회사가 계열사가 독자적으로 이사회 경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미래전략실, 옛날 비서실이죠. 그걸 없앴는데 어딘가 비슷한 게 다시 등장했어요. 앞으로 이거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목이 ESG 유행인가? 제가 제시했으니까 제가 이제 뭐라도 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 생각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쓸데없는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그렇지가 않고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ESG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정말 색다르고 멋있는 안경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물을 볼 때 쓰던 안경이 아니고 사물을 좀 더 다시 폭넓게 정밀하게 보는 안경이 등장했어요. 모두 다 멋있고 잘 보인다고. 못 보던 게 보이네요. 우리가 보던 물건이 새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 눈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안경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 안경을 쓰고 우리가 몇 년 이제 세상을 볼 겁니다. 보지만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예요. 포드 자동차 판결에서 나온 그 미국이 모든 걸 이제 선도하기 때문에 그 법원칙이 바뀌려면은 1, 2년 갖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소송이 나와야 되고 법원 판결이 쌓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회계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학 교수님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회계 원칙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글로벌하게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IFRS라는 거 나오는데도 그렇게 진통을 겪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우리 회계학이 과연 제대로 요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물론 각 단체에서 지금 열심히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회계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회계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확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한번 봤으니까 앞으로 우리 행동은 달라지겠죠. 기업들의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 행동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유행이긴 하지만 세상을 바꾼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실까 궁금했었는데 아주 멋진 결론을 내주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몇 분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대신 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ESG에서 이제 S를 빼자라고 하셨는데, 좀 더 할 여지는 없는지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ESG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다른 가치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지역 간의 균형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정의, 뭐 이런 문제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뭐 소셜에 담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 ESG에서 S를 빼는 거 말고 더 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S를 더한, 그러니까 S가 말고 ESG 말고 다른 뭐 여기다 더 한다면 글쎄요. 그 기업 경영하고 관련돼서는 뭐 ESG 셋이면 중요한 모든 것은 이제 커버된다고 볼 수 있고요. S를 그만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떤 막 뭘 표방해서 앞으로 절대적인 지향점으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요즘 MZ 세대 가장 중요한 성과 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회사를 내 인생으로 알고 평생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그 보상으로 평생 직장을 보장해 준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건 또 효율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성과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나중에 잘해줄게, 이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회사 떠나고 나서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보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은 S에 속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 어떤 사회적 책임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포드 자동차 판결에서 얘기했다시피 기업의 경영에서 장기적으로 관련되는 의미 있는 활동은 그것은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는 이익을 훼손까지 해가면서 사회 기여를 해라. 요게 지금 나오는 S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좀 뭐랄까요, 아까 그 단홍 경영자가 퇴출됐다시피 뭐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어도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돈을 번 다음에 하는 것이지, 아니면 뭐 아예 사회적 기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ESG를 첫째 더 할 그게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기업 경영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더 할 것이 있긴 하지만, 소위 본말이 전도될 정도로 그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지역적인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저쪽 호남 지역에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70년대, 80년대 정치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산업시설이 없어요.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와야죠. 그런 거를 기업들이 뭐 그렇게 했겠어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지, 기업에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S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 취지를 발휘해서 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기업 경영 관련해서 ESG를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차원에서는 굉장히 명확한데 이제 문제는 이 ESG가 유행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ESG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ESG 얘기하고요. 대학에서도 그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도 ESG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ESG를 하다 보니까 이게 ESG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ESG 개념은 기업의 기업이 이제 중심이 되긴 하지만 모두 다 해야 되는 전 뭐 NGO들도 ESG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업에 특화된 ESG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원래는 기업의 경영 활동, 지속 가능 경영에 도움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개념인데 이게 좋죠. 이게 붐이니까 여기저기 그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그 것들이 활용이 되는 게 그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네, 네, 매우 바람직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ESG를 기업 경영에 관해서 도입해서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실 별개로 아니 뭐 우리가 살다가 나랑 원래 관계없는 건데 좋은 거 하는 거 따라하는 거는 얼마든지 장려할 일이지 않습니까?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야 우리 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건 기업에서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요거 도입해보자.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제가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ESG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뭘 얘기하지 하고 제가 뭘 얘기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우리 S가 기업 내부적인 거에 이제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 보세요. 간호사들 사이에 우리 태움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괴롭히는 거. 그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런 거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긴급 상황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 그래서 폭언 이런 거. 의료진 사이.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응급실 얘기 들으면 환자와 가족들이 비상 상황이라 그래서 의료진한테 그냥 행패 부리는 거. 심지어는 폭행까지. 이런 거 없애는 거. 이런 거는 기업이든 어디를 떠나서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방법으로 ESG라는 거를 우리 다 따서 한번 써보자.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공공기관 마찬가지. 학교도 우리 학교 근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교 다 예의 바르고 응급 상황도 없는데요. 학교도 모든 곳에서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친환경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합시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때까지 뭐 잘 안 됐는데 저기 ESG라는 게 막강한 그냥 어떤 설득력이 있는 도구가 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갖다 쓰자. 우리도 ESG 합시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온 사방에서 ESG 얘기를 하지만 뭘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요. 대학에서 얘기해줘요. 기업하는 사람들 정신없어요. 각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대학은 특권이자 의무가 조용히 생각할 여유를 가진 곳이에요. 우리가 이게 뭔지 조용히 생각해서 정리해서 밖으로 내줘야 돼요. 기업한테도 주고 병원에도 주고 시민단체도 주고. 그래서 뭐 저보고 한 말씀 하라고 그러시면 대학에서 이거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환경대학원도 있고 특히 인문대학 해외의 경우에 보면 인문대학이 이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문대학, 환경대학 그 다음에 무슨 뭐 대학에는 온갖 분야가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자꾸 연구하고 생각해서 사회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ESG 경영에 문제되는 건데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에서 하겠죠. 근데 대학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인간답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거를 좀 잘 이렇게 한 그릇에 담아주는 게 ESG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업에서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이제 기업은 이윤 창출 문제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윤 창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가치의 갈등, 뭐 충돌 문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ESG를 구현하는 게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단체 감시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이제 좀 오버슈팅이 되기도 하죠.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시민단체의 역사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그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 우리 저 스튜어드십 코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연기금 관련해서 한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ESG 논의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역량은 뭐 제가 무슨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하는 일에 비해서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인력이나 그 자금 측면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뭐 그걸 한 적은 없는데 성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조직적으로 뭐 될 수 없다면 유기적으로 가장 좋은 게 시민단체하고 학계하고 연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개 그 모형이에요.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같은 성과는 내지 이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너무 정치색이 짙어요.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게 뭐 그 불가피한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는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 우리 인간 사회가 먹이사슬로 돼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돈 가진 사람들. 부자란 뜻이 아니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 개인이 아무리 부자라도 얼마 돈 안 돼요. 지금 애플 보세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2천조 원이 넘었는데, 우리 법대 한 교수님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매일 300만 원씩 씁니다. 고려태조 왕건 때부터 오늘까지 쓰면 1조 원이에요. 그거 2,000배인 거예요. 누가 그 돈을 가집니까? 그래서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기업에 비하면 작고요. 그러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윳돈을 굴리기 위해서 맡겨놓은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맡겨놓은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스튜어드가 나왔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도리가 뭐냐? 그게 스튜어드십이에요.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나 남의 돈을 관리하더라도 내가 쓸 때는 거의 내 돈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어떤 회장하고 친하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투자하고 주총 가서 무조건 찬성해 주는 거,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왜냐면 남의 돈을 불려주는 게 의무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의 차원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가 굴리는 돈이지만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친환경하고 깨끗한 사람한테만 내가 돈을 넣어서 굴려야겠다. 이 과정에서 약간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우리 돈 맡긴 사람들이 양해해 준다. 요것이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거고요. 지금 뭐 블랙록이 총대를 맸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돈 맡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레리 핑크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 돈이 수익률이 뭐 0.1% 떨어진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뭐 설사 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사회적으로 우리 월마트에서 저 대량 살상무기 못 팔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면 다 이제 이해하는 그런 세상으로 돼가는 거죠. 근데 아까 워렌 버핏 말씀하셨는데 이런 뭐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도 같이 지금 따라오는 이런 기미가 있는가요? 아니면 뭐 아까는 좀 반대하는 좀 회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헤지 펀드들은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앞당겨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0.02% 주주가 됐다는 걔네들도 헤지 펀드고요. 헤지 펀드는 뭐 과거에는 뭐 악명이 높았잖아요. 악당으로서 우리는 돈만 벌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회적 책임을 하라는 게 이제 단골 메뉴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그 사람들 진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야 돈이 되고. 헤지펀드는 원래 수익률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되면 뭐든지 합니다. 과거에는 악역을 하면 돈이 됐고 지금 ESG를 내세우면 돈이 돼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앞으로 이거를 리드를 할 거고요. 그 큰 기관, 무슨 교회, 대학은 리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헤지펀드가 앞장서서 나가면 얘네 0.02%밖에 안 되지.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소위 악역을 네가 좀 해라. 우리는 저 폼나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범수 부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요지는 이거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ESG가 기업의 이윤 추구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면 기업들이 ESG를 추구하기 어려운데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이렇게 좀 뭐 푸시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견인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저도 물론이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이른데 최소한 당분간은 ESG를 내세우면 기업이 잘 됩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고 회사 지금리가 낮아져요.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의 내실하고 사실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머니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가면은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앞으로 뭐 한 3, 4년 후에 우리가 그때 ESG라는 걸 한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됐어 라고 하든지 에이 그거 한번 실험해봤네 안 되겠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네. 답이 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중소기업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에게 특히 이제 대기업은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차원을 넓혀서 국가 단위로 보면 이제 선진국들은 상당히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개도국들이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느냐. 개도국들은 지금 거의 끌려가야 되는 상황처럼 느껴지거든요. 뭐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선언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덩달아서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ESG가 이제 결국 돈의 흐름이 개도국들에게도 큰 압력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미운하고 우나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개도국들에게 이제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방안에 있는 거대한 코끼리인 중국, 중국도 요즘 뭐 이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 그 선언도 하고 하는데 SG는 뭐 요원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이 변하지 않는 ESG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의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제 생각은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ESG를 못 쫓아가는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따라가는 인센티브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좀 그 서구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식 소위 말하는 그 국가자본주의로 따라갈 여지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닌지 좀 뭐 막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 그게 정확하신 거예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내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좀 무리한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들은 막 10년씩 20년씩 하던 걸 갑자기 있고 아까 그 2050년 다 해놨는데 그거를 맞추겠다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ESG 중에 G는 그 IMF나 IFC 같은 개발 기구들이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부하지만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계속 뭐 차관 주고 원조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거를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개발 기구들의 역할이 이제 크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이 가장 유명한 것이 G가 아직 뭐 예를 들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10년쯤 차이가 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 불공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더구나 S는 이제 정치 체제 때문에 뭐 다른 얘기겠지만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별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구 교수님 말씀대로 신흥 국가들이 중국에 따라가고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에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를 해야 돼요. OECD나 IFC, IBRD 개발 기구들이 돈을 더 많이 투입하고 열심히 지원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하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근래에 들어본 ESG 강연 중에서 가장 유익한 강연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이거 같습니다. 그 ESG의 방향성은 맞는데 결국은 문제는 이제 속도. 특히 S하고 그러니까 S 관련해서 이제 속도의 우려를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S를 빼자고까지도 뭐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순서 바꾸는 거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SG라고 하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같이 가야 돼.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EGS 관점이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천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고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은 맞되 이제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 나가는지가 앞으로 ESG의 성패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누가 ESG가 가는 방향과 속도를 물어보거든 고개를 들어 김하진 교수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유익한 말씀해주신 김하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10회 평화포럼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다음 강연 예고입니다. 저희 올해 아마도 마지막 그 평화포럼 그 강연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이번에 특별한 분 모시기로 했습니다. 윤선희 저희 그 WFP 한국 사무소 소장님이십니다. Food and Nutrition Support for Women and Children in DPRK. 그 북한의 여성과 아동들의 식량 원조, 식량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윤선희 소장님께서는 저희 이제 서울대에 WFP 한국 사무소가 있거든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경력을,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FP가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또 서울대 이 WFP 사무소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같이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또 재밌는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 날짜는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줌 유튜브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